이혼한 지 3개월, 한밤중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네가 와서 돌봐드려.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되물었죠. 누구시죠? 찢어질 듯한 전화벨 소리가 한밤중에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 머리맡에 전자시계를 쳐다보니 어둠 속에서 붉은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3개월 동안 저는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지긋지긋하고 익숙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을 바쳐 사랑했고 동시에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남자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마치 제가 받지 않으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울릴 것처럼 끈질기고 다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손을 뻗어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전 남편.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제 손으로 직접 저장한 2글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지만 목구멍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쓰러지셨어. 당장 병원으로 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안부 인사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여전히 그 집의 며느리인 것처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아내인 것처럼 말이죠.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박 여사님,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계셔. 당장 와. 여기 아무도 없어.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저는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니요. 민지 씨는요? 아가씨는 어디 갔는데요? 그리고 당신 세 부인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은 완전히 달아났고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애가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야. 너도 알잖아. 이 밤중에 어떻게 와. 유리 씨는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한데 어떻게 오겠어. 너는 몸 건강하잖아. 몸이 건강하다고?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 세월을 살고도 내가 건강하다고? 서연아. 민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그가 늘 써먹던 감성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내 얘기만 하셔. 보고 싶다고. 그래도 네가 몇 년 동안 며느리였는데 엄마도 널 얼마나 예뻐하셨니? 보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섬뜩하게 들리는 건조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절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려고요? 아니면 제가 유산하고 돌아온 날 무릎 꿇고 집이나 닦으라고 소리치려고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맞받아칠 줄은 몰랐겠죠. 예전에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침묵할 뿐이었으니까요. 똑똑히 들어요, 민준 씨. 저는 이를 갈며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혼한 지 3개월하고 5일 지났어요.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고 박 여사님도 더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누구든 살든 죽든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인정머리 없는 여자야. 우리 엄마가 지금 위독하시단 말이야. 저는
그가 말을 끝맺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시끄러운 소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침대 머리맡에 물컵을 집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몸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방금 전에 통화가 파헤쳐 놓은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은 다시 잠들 수 없으리란 걸 직감했습니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전화는 제가 지난 3개월간 필사적으로 봉인하려 했던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악마의 열쇠 같았습니다.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이 떠올랐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죠. 그때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평평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시끄럽던 식사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1년 늦게 결혼해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온 민준의 사촌 동생을 흘기 쳐다보시더니 늘 하시던 레퍼토리를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하셨습니다. 어휴, 저 집은 늦게 장가 갔는데도 벌써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떡하니 안겨드리는데 우리 집은 무슨 복이 이렇게 없는지 알도 못 낳는 암탉을 들여놔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손에 든 밥그릇이 떨렸고 입안의 음식은 약처럼 썼습니다. 저는 남편인 민준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위해 단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제 눈을 피하며 고기 한 점을 집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시는데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쟤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저를 쟤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가 아니라 식사를 방해하는 고장난 물건, 성가신 존재인 것처럼요.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위의 몇몇 친척은 킥킥거렸고 어떤 이들은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밥그릇 위로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담석 수술을 받았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오늘 밤 응급실에 계시다는 그 서울중앙병원에서요. 그때 민주는 연말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올 수 없었죠. 모든 부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주일간 무급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8인실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고 사셨던 시어머니는 더럽다, 시끄럽다며 인상을 찌푸리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얼마 안 되는 적금을 깨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 2인실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를 조금이라도 더 아껴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하루 3번 집에 가서 닭백숙을 고고 죽을 끓여 보온 도시락에 싸서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을 빨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바닥에 얇은 담요 한 장 깔고 웅크려 자면서 몇 시간마다 깨서 시어머니가 필요한 게 없는지 살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녹초가 되어 판다처럼 눈 밑이 패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정말 복도 많으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칭찬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날카로움은 그대로였죠. 어휴, 뭘요. 며느리가 어떻게 친딸만 하겠어요. 딸이 챙겨줘야 진짜 편한 거지. 쟤는 뭘 해도 배 떠서 속 터진다니까요.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서 더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서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2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또 저였습니다. 민주는 접대 때문에 바빴고 민지는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반년 동안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셔틀처럼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쏘어 병원으로 가져가 시아버지께 먹여드리고 허겁지겁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잠시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의 용변을 처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반년 동안 제 몸무게는 8kg나 줄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위장병도 그때 생겼습니다. 급하게 식사하거나 끼니를 걸을 때마다 경련성 통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회복되셨을 때 가족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댄 민준에게 고마워했고 가끔 들렀던 민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직접 아버님을 돌보고 건강을 희생한 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의 정점,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제가 아이를 잃은 날이었습니다. 5년간 온갖 병원을 다니며 수많은 돈과 눈물을 쏟은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보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한 모진 말을 거두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임신 3개월 차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밤샘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배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했고 피가 비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호들갑 떨기는 이제 겨우 점 하나 찍어놓고 유난이야. 옛날에 나는 만삭 때까지 논에 나가 일했는데도 멀쩡했어. 스우스우 약해 빠져가지고 애 하나 제대로 품지도 못하면서 저는 민준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병원에 데려다줘. 그때 민준은 한창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돈 아깝게 병원은 무슨. 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따뜻한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제야 민주는 겁에 질려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초음파실 침대에 누워 고개를 젓는 의사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유산됐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텅 빈 공허함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유산기가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오셨어야죠. 이렇게 지체되면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눕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애 하나 간수 못하고 돈만 날리는 쓸모없는 것.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애도 못 낳는데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이 집에서 당신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우리의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제가 구매 비용의 절반을 댔지만 민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저축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병원비로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은 유리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된 민준이 오랫동안 만나온 여자였습니다. 젊고 아이를 잘 낳을 여자였죠.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준이 아니라 전 시누이였습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전화를 끊은 지 30초도 되지 않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전 시누이라고 저장된 민지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벨 소리를 끄고 전화기를 베개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 누구와도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번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떼 같았습니다.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지는 끈질기게 서너 번 전화를 걸더니 제가 받지 않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새언니, 왜 전화 안 받아요? 엄마, 지금 위독하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계신데 상태가 안 좋대요. 언니, 엄마한테 좀 와주세요.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잖아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라고, 이 상황에서도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다니. 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당신 오빠랑 이혼했어요. 난 이제 당신들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민지의 답장은 즉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착한 척하지 않았죠. 언니, 말이 심하시네요. 우리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못되게 군 적 있어요? 이제 와서 아프다고 하니까 모른 척 등을 돌리면 언니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천벌 받을까봐 무섭지도 않아요? 못되게 군 적이 없다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당신 오빠한테, 당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아이를 잃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 엄마는 당신이 알아서 챙겨. 저는 민지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톡. 이번에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더는 전화를 걸지 않고 사진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몹시 쇠약하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위독하셔. 의사가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대. 마지막 모습도 안 보러 올 거야? 너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정성을 다해 돌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비비고
사진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서울중앙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을 감고는 있었지만 얼굴에는 위독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는 것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산소호흡기는 코 위에 대충 걸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병원에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이건 쇼였습니다. 그들은 또 저를 압박하기 위해 낡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과거의 그 바보 같고 마음 약한 서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어머님께 전해요. 연기 그만하시라고. 정말 위독하시다면 당신 새 부인 불러서 장례 준비나 하세요. 난 바쁘니까. 민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이 더는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수단.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악랄한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제 친정 엄마였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그들이 우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한 겁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괴롭히다니. 저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방금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 울면서 전화했더라. 내 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너 좀 설득해 달라고 하더라. 서연아, 정말이니? 그래도 몇 년을 함께한 정이 있는데 병원에 가보는 게.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한마디도 믿지 마. 엄마를 속이는 거야. 나도 속이려는 거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늙은 엄마까지 이 더러운 진흙탕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아가, 무슨 소리냐. 속이다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애타게 전화했는데 박 여사님이 계속 네 이름만 부른다고.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짜디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 말 잘 들으세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늘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 시댁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헌신하신 엄마에게 이 딸 자식 때문에 더는 걱정의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엄마, 저는 흐느꼈습니다. 제가 민준 씨랑 이혼한 건 단지 아이를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 아이를 죽였어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가, 무슨 소리냐. 네가 언제 임신을 했었어? 세상에, 네가 임신을 했었다고. 저는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목을 긁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무리하다가 유산기가 와서 피가 비쳤어요. 병원에 가고 싶다고 빌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식이라며 저를 몰아세웠던 날, 민준이 시끄럽다며 소리쳤던 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피로 침대 시트가
흠뻑 젖었던 그 끔찍한 밤과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잃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임신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잔인한 선고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절규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엄마 슬퍼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쉬게 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했고 민준 씨는 애도 못 낳으니 집안일이나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년 전 담석 수술한 시어머니를 간병했지만 돌아온 건 이웃에게 제 험담을 하는 모습이었던 일. 반년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일.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들였음에도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는 욕을 들어야 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빈손으로 쫓겨난 뒤 민준이 바로 새장가를 간 일까지 수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억울함, 고통, 치욕을 오늘 밤 모두 쏟아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엄마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처음의 고통은 무서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집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구나.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 제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 그 집안하고는 어떤 연도 맺어서는 안 된다. 전화와도 받지 말고 문자와도 답장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알아서 욕해 줄 테니까. 내가 그 민준이란 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까지 그 사람들이랑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더러워요. 엄마가 절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았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알았지. 그런 인간들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전화기 끄고 푹 자거라. 내일은 또 해가 뜰 거고 너는 출근해야지. 아주 잘 살아서 그놈들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 그리고 엄마는 기다릴 거야. 그 민준이란 놈이나 그 동생이란 애한테 전화 오면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든 민준이 울부짖든 더는 상관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엄마의 말처럼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를 끄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과거의 악몽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퉁퉁 붓고 판 눈,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병가를 낼까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주 잘 살아서 그놈들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 맞아요.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누가 저를 동정하겠습니까? 민준의 가족은 고소해야 할 뿐이겠죠.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했습니다.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평소보다 더 짙은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마치 가면이자 갑옷처럼요. 가장 단단해 보이는 오피스룩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일이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자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눈앞의 서류 더미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계속 멍했습니다. 병원의 모습,
민준의 고함,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 옆자리 선배가 저를 툭 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얘요.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웃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건강 잘 챙겨요. 요즘 회사 일도 많은데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은 진지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부르신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닐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한 뒤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부장님은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 서연 씨, 앉아요. 그는 제 쪽으로 서류철 하나를 밀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 입찰 프로젝트. 지금까지 서연 씨가 계속 맡아왔죠.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왜 이 이름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부장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병원 임원진 앞에서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글로벌 솔루션 쪽도 이 건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시청회의에 가봐야 해요. 서연 씨가 나 대신 가요. 서류 준비 철저히 하고 이번이 서연 씨한테는 아주 큰 기회예요. 이 입찰 건만 따내면 과장 자리는 확실히 서연 씨 거니까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큰 기회,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서울중앙병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서 민준과 마주치면 어떡하죠? 그들이 또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죠? 제 얼굴에 떠오른 망설임을 읽었는지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금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러운 건 필요 없고 이겨야 합니다.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연 씨가 공들인 거고 서연 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실망시키지 말아요. 저는 서류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이것이 바로 제 삶, 제 커리어, 제 미래였습니다. 그 사람들, 그 과거의 유령들이 이 기회마저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부장님 방에서 나온 저는 곧장 화장실로 가 다시 한번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서연아. 넌 일하러 가는 거야.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러 가는 대리라고. 넌 전 며느리도 아니고 알도 못 낳는 암탉도 아니야. 넌 이서연이야. 반드시 이겨야 해. 그날 오전 내내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100% 프레젠테이션에만 집중했습니다. 모든 수치와 도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힘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회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메스꺼움이 느껴졌습니다. 아픈 위가 살짝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빵으로 간단히 요기하려 했지만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붐볐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이동 침대 바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정장은 갑옷 같았지만 그 안에 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은 행정구역인 A동 5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A동 엘리베이터로 가려면 시어머니가 있는 응급실 구역인 B동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 중앙 로비를 지나야 했습니다. 빨리 가자, 서연아. 앞만 보고 빨리 걸어. 넌 일하러 온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파를 헤쳐나가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갈림길을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A동 엘리베이터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 거기서. 제가 증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이 제 팔꿈치를 잡아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와 마주했습니다. 오늘의 민준은 몹시 비참해 보였습니다. 3개월 만에 본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떡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고 텄텄습니다. 셔츠는 구겨지고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저를 버렸던 그 번지르르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요. 당신하고 할 말 없어요. 서연아. 민주는 제 냉담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서연에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여기 왔구나. 엄마 보러 온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아직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일하러 왔어요. 저는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비켜요. 저는 목에 건 사원증을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사원증과 제 옷차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 우리 엄마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저기 안에 누워 계시잖아. 엄마한테 좀 가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속 너만 찾으신단 말이야. 저를 찾는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또 욕하려고요. 아니면 부려먹으려고요. 민준 씨, 잊지 마요. 당신 새 부인 있잖아요. 아이 잘 낳는다는 그 유리 씨는 어딨어요? 그 사람 불러서 어머니 간병하라고 하지. 그래요? 전곡을 찔렸는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너 유리 얘기는 꺼내지 마. 그 사람은 지금 임신해서 힘들단 말이야. 엄마는 계속 소란 피우시고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잠깐만이라도 나 좀 도와줘. 제발 부탁할게. 그가 다시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부탁한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잃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당신들이 날 빈손으로 내쫓았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그런 건 죽은 지 오래예요. 민준 씨.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와 함께 죽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잖아.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어. 잊으라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을 잊으라고요? 당신 사람 맞아요?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거기서 가면 나 여기서 무릎 꿇을 거야.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제가 발을 떼려는 순간 응급실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빨리 들어오세요. 어머님이 난동을 부리세요. 민준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고 근처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꺼져. 다들 꺼져. 이 돌팔이들아. 날 죽일 셈이냐? 필요 없어. 너희들 치료 따위 필요 없다고.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의료 도구를 엎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 데려와. 걔만 내 몸에 손댈 수 있어. 이 불효막심한 놈. 어디 갔어? 도망쳤냐?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지. 당장 데려와.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와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간호사는 민준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할머님께서 위관 삽입을 거부하세요. 출혈성 위염이 있으셔서 식사를 못하시니 경과를 지켜보려면 관을 삽입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저항하시면서 간호사 뺨까지 때리셨어요. 꼭 전 며느님을 만나야겠다고 하셔서 그녀는 제게로 시선을 돌리며 애원했습니다. 혹시 서연 씨 되세요? 맞으시면 제발 들어가서 할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러다 병이 더 악화되겠어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주는 즉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고 이번에는 단단히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아, 봤지? 엄마는 너만 믿으신단 말이야. 들어가서 몇 마디만 해줘. 엄마를 돕는 게 나를 돕고 간호사분들 돕는 거야. 너 착하잖아. 착하다고. 그는 또 그 말로 저를 자매려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 40분, 회의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힘들어하는 간호사를 그리고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그들은 저를 위독한 전 시어머니를 외면하는 잔인한 전 며느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들어간다면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독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무기로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소리쳤습니다. 가, 신경 쓰지 마. 내일이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 혹은 군중의 시선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저는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을 쳐다보는 제 눈빛은 차갑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들어갈게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생각했어. 역시 너는. 하지만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딱 5분이에요. 들어가서 어머님이 더는 소란 피우지 않으시도록 확실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5분이면 돼. 어서 들어가. 저는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더는 아까처럼 떨고 있는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밖에 있어요. 저 혼자 들어갈게요. 저는 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늙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보낸 사진처럼 쇠약하게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환자복. 저를 보자마자 소리치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은 고마움도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승리감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여긴 무슨 낯으로 왔냐?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 구석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아픈데 이제야 나타나. 내가 죽기를 바랐지. 이 불효막심하고
은혜도 모르는 것. 그녀는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망신 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어머니의 승리감에 찬 시선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병실 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선 젊은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침대의 환자들도 숨을 죽인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이 막장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졸지에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른다고요. 불효막심하다고요. 저는 그 두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제 입가에 옅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박 여사님.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어머니라는 호칭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평온한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참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이런 반격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박 여사라고 불러. 그녀는 소리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위통이 정말 심한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가 우리 집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프니까 그만하세요, 박 여사님.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귀에 박힐 만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누구 보라고 연기하세요. 위독하다고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저 시간 별로 없어요. 저는 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1시 45분.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런 말투로 말해? 간호사, 의사, 다들 봤지. 이전 며느리란 게 와서 나한테 대드는 거. 간호사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할머님, 진정하세요. 이분은 할머님 위관, 삽입 설득하러 오신 거예요. 설득은 무슨. 시어머니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쟤는 내가 죽는 꼴 보려고 온 거야.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틀리셨어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여사님이 돌아가시길 바라지 않아요. 살고 죽는 건 하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렸겠죠. 저는 단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 지으러 온 것뿐이에요. 저와 아드님은 이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사님이나 그 가족에게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모른다고 하셨죠. 저는 그녀가 말을 끊을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어떤 은혜를 몰랐나요? 6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하녀처럼 살았는데도 빌어먹는 주제라는 욕을 들었던 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면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이 병원에서 담석 수술 받으셨을 때 제 돈으로 병실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일주일 내내 휴가 내서 밥해다 바치고 용변 받아내고 빨래해드렸는데 퇴원하시자마자 이웃들에게 며느리는 친딸만 못하고 배뜨다고 험담하셨던 거요. 기억나세요? 주위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제 시선을 피하려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전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반년 동안 저 혼자 회사와 병원을 오갔어요. 8kg 빠지고 위장병까지 얻었는데 아버님 퇴원하시던 날 온 가족이 파티할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그 공은 돈 된 아드님과 가끔 들렀던 따님 차지였죠. 너, 닥쳐,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다고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럼 이건요?
제가 아이를 잃었던 일, 임신 3개월에 유산기가 와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빌었을 때 여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가식이라고, 애 하나 못 품는다고 욕하셨죠. 아드님은 시끄럽다고 소리쳤고요. 결국 제가 과다출혈로 병원에 실려갔을 땐 아이를 잃은 후였어요. 저는 절규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제 아이는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지체 때문에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 고통을 아시겠냐고요? 병실은 제 흐느낌 소리만 남긴 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어떻게 더 효도하길 바라세요? 제가 퇴원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하셨잖아요. 당신들은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를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제가 절반이나 돈을 댄 집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아드님은 이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새장가를 갔죠. 당신들 사람 맞아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천근만근 갔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할 말은 끝났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위관을 삽입하든 말든 그건 여사님 목숨이니 알아서 하세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제 본인들 일을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하지만 환자가 협조하지 않는 건 아들과 딸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죽은 듯이 조용한 병실과 평생 처음으로 욕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 고통,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 회의실로 가야 했습니다. 이서연, 거기서, 당장 등 뒤에서 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까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순간 그가 저를 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따귀는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너 방금 뭐 한 거야?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난동을 부렸냐고. 이 병원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정 다 알게 하고 싶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그가 신경 쓴 것은 어머니의 치료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체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한테 체면이란 게 남아있긴 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주제에 아내가 아이를 잃었는데 같이 욕하고 빈손으로 내쫓고 바로 새장가 간 남자가 당신한테 체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야. 맞아요. 당신 엄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살든 죽든 당신이 알아서 해요. 당신 여동생 불러서 간병하라고 하고 당신 세부인 아이 잘 낳는다는 그 유리 씨 불러서 수발들게 하세요. 나 찾지 말라고요. 너 그 얘길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더듬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새 며느리가 아이 잘 낳는다고 골라준 거 누가 말해줬어? 민준이 겁에 질린 눈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문득 피로감에 젖었습니다. 민준 씨, 난 당신이 비겁하다고 생각했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은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네요.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지키고 짝은 보호할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민주는 제 말에 완전히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는 더는 소리치지 않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나도 힘들어. 엄마가 하도 닥달하시니까. 네가 애를 못 낳으니 이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유리 씨는 그냥 엄마가 정해준 사람이야.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인 남자예요? 아니면 3살짜리 어린애예요? 민준 씨, 변명하지 마요. 당신은 배신을 선택했고 비인간적인 길을 택했어요. 몇 년을 함께한 아내 대신 아이 잘 낳는 여자를 고른 건 바로 당신의 선택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해서 평생 행복을 얻지 못할 남자에 대한 동정. 그럼 잘 지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새 가족이 행복하길 빌게요. 어머님도 빨리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이유로든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엘리베이터를 향해, 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것이 과거를 위한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가가 붉고 화장이 번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근처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하고 파우더를 덧발랐습니다. 다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서연아.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이미 이겼어.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정확히 이 시, 저는 병원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5-6명의 임원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성기술의 이서연 대리님이시죠?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시간에 맞춰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고개를 들어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제 시선은 테이블 구석에 앉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안경을 썼고 이마가 넓었으며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 대신 단정하지만 세련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A동 엘리베이터 근처 복도에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민준과 격렬하게 다툴 때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전부 다 들었을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망했다. 첫인상이 이런데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한단 말인가? 병원 복도에서 전 남편과 소리치며 싸우는 여자라니. 그들은 저와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경멸이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격려의 메시지처럼요. 그 작은 몸짓이 이상하게도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힘이 저를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절망,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이 제게 불을 지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프레젠테이션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성 기술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며 보안성, 연동성, 그리고 의료진을 위한 사용 편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떨리던 목소리가 점차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임원진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비용, 도입 기간, 호환성 문제 등 저는 수치와 도표, 그리고 몇 달간 수집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발표 내내 저는 그 차분한 남자, 나중에야 이름이 강지훈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 약제과장이자 병원의 IT 부문을 총괄하는 그가 제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발표는 예상했던 1시간을 훌쩍 넘어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병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상세한 발표였습니다. 안성 기술의 철저한 준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문을 나설 때 강지훈 의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이서연 씨, 네, 의사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있었던 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아주 강인한 분이시군요.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떠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심장이 갑자기 엇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사무실에 있는데 김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부장님의 미소는 항상 좋은 소식의 신호였습니다. 서연 씨, 그는 책상 위 서류철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방금 서울중앙병원에서 확인 메일이 왔어. 우리 솔루션을 선택했대. 계약 금액이 50억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요, 부장님. 너무 잘 됐네요. 잘 됐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가 아주 잘해줬어. 특히 서연 씨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높이 평가하더군. 질문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답변했다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서연 씨를 영업팀 과장으로 승진시키기로. 의료 프로젝트 파트를 맡게 될 거야. 다음 주 월요일부로 발령 날 거야.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과장, 몇 년을 노력해왔던 꿈, 결혼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 충분해,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새로운 자리는 책임도 더 무거워질 테니까. 저는 부장님 방을 나오면서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월급과 함께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제가 번 돈은 모두 그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생활비, 민준의 쇼핑 비용, 시어머니 용돈, 시아버지 병원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비싼 옷 한 벌 사 입은 적 없고 혼자 여행을 가본 적도 없으며
감히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꽃꽂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민준과 결혼한 후 그 취미는 시어머니에게 쓸데없고 돈만 드는 짓이라고 구박받았습니다. 저는 늘 지나치던 플라워 아트숍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꽃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꽃꽂이 수업을 등록하고 싶어요. 저는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반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원룸 대신 꽃들 사이에서 서툰 솜씨로 첫 번째 꽃을 꽂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제가 좋아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캐모마일 꽃병을 완성했을 때 저는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꽃병처럼 서툴고 삐뚤빼뚤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이 흘러 과장 업무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회의, 그리고 주말마다 가는 꽃꽂이 수업. 저는 더 아늑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직접 집을 꾸미고 가구를 샀습니다. 매일 제 집에는 신선한 꽃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과 그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열병처럼 가끔씩 위를 쑤시게 하는 후유증은 남겼지만 더는 저를 밤마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엄마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드리기 위해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러 오신 겁니다. 제가 이혼한 후 처음으로 서울에 오신 거였죠. 혈색이 좋고 활기찬 딸의 모습과 깨끗하고 아늑한 새 집을 보시고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제가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서연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민준의 집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수다 떨기 좋아하시던 분이었죠.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는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진짜 서연 씨 맞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너무 달라졌네. 얼굴에 살도 오르고 훤해졌어. 그 민준이란 놈이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어. 이제야 사람 됐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제 가봐야 해서요. 어딜 가려고 그래. 아주머니는 저를 붙잡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가게 전체에 다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 집 요즘 난리 난 거 알아요? 집집 정말 인과응보라니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 그 민준이 새 부인 유리라는 애 있잖아요. 세상에 임신했다고 아주 여왕 행세를 하더라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밥때가 돼도 내려오지도 않고 민준이 시켜서 방으로 가져오게 한대요.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 이제 찬밥 신세지. 옛날에 서연 씨 있을 땐 하녀가 따로 없었는데 이제 누가 모시겠어? 딸은 시집갔고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지. 아주머니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리한테 게으르다고 버릇없다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대. 근데 그 유리라는 애가 서연 씨처럼 순하지가 않잖아. 바로 대들더래.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낳으셨으니 직접 부려드세요. 저는 여기 시집 온 거지. 하녀로 온 게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맨날 싸운대. 민준 씨는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궁매. 아주머니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걔는 그냥 걸레짝이야.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도 못 들고
엄마 편들면 아내가 유산하겠다고 협박하고, 아내 편들면 엄마가 불효자식이라고 난리를 치고, 듣자 하니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엄마랑 아내 밥까지 다 차려준대. 얼마 전에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데 얼굴이 초상집이더라고. 엄청 불쌍해 보였어.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 시어머니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는 또 한숨을 푹 쉬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서연이를 내보내지 말 걸 그랬다고. 이제 와서 서연 씨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나 봐.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느껴졌습니다. 저 정말 늦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남의 집 사정, 이제 관심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할 겁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되든 더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한다 해도 너무 늦었을 뿐입니다. 과장 업무는 저를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과거를 돌아볼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회의와 감독을 위해 자주 그곳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제 악몽의 장소였던 서울중앙병원은 이제 제가 매주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메스꺼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과 대치했던 그 복도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성기술의 영업팀 과장이자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함께 일한 사람은 강지훈 의사였습니다. 그는 약제 과장이었지만 병원의 정보기술, 응용 분야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진과 저희 회사 기술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강지훈 의사는 민준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차분했지만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항상 논리적이고 병원 운영 현실에 부합했습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힘든 회의를 거쳤습니다. 간호사들은 소프트웨어가 어렵다고 불평했고 의사들은 절차가 번거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회사 제품을 변호하면서도 그들을 설득하고 중재해야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에 항상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사람은 강지훈 의사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서연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장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응급의학과를 위해 작은 교육 세션을 한 번 더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그는 제가 몇 살 위인 것을 알면서도 항상 저를 이 과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에 대한 적절한 존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독하게 피곤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욱신거리는 위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걸렀던 겁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강지훈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우유 한 팩과 찐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가요?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자주 그러더군요. 일단 드세요. 매점에서 사온 건데 아직 따뜻해요. 저는 당황하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요. 그는 저를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제 전처도 과장님 같았어요. 먹는 것도 잊고 일하다가 병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처.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비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마치 가라앉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처럼 되지 마세요. 누구도 어떤 일도 당신의 건강을 앗아가게 두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공감. 이혼 후 처음으로 저는 일하는 기계나 알 못 낳는 암탉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제 전화가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과장님 맞으시죠? 서울중앙병원 강지훈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하더니 그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시스템은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과장님 댁 근처라서요. 안평동으로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진 프로젝트 관리 관련 책이 몇 권 있는데 꽤 괜찮아서요. 과장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책 받으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파트 로비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 의사는 의사 가운이나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플한 폴로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책이 든 가방을 건넸습니다. 다 읽은 책인데 과장님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또 신세를 지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올라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저는 말을 뱉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강지훈 의사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마침 주말이기도 하니 제 작은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제가 꽂은 캐모마일 꽃병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의사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이 꽃 직접 꽂으신 거예요? 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요. 저는 서둘러 차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병원처럼 긴장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책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제게 꽃꽂이 수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취미와 옛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준 이후 처음으로 남자에게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강지훈 의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쓸데없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취미를 다시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붙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외모였고 눈부시게 잘생기거나 부를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제가 민준에게서 결코 본 적 없는 평온함과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날 병원에서 제가 복도에서 소란 피웠을 때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의 다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는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어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말했죠.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정의하게 두지 말라고. 그 말을 다시 하고 싶네요. 당신의 가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남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느냐에 있지도 않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어요. 당신의 강인함, 똑똑함, 그리고 이 캐모마일 꽃병에도 있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시댁의 평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 알도 못 낳는 암탉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었던 민준마저도 제가 아이를 못 낳으니 집안일이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낯선 남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정적인 데이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겪고 상실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의가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거나 주말에 서점에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교회의 화훼단지에 데려가 마음껏 꽃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서둘러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곁에서 병원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제가 또 점심을 걸렀을까봐 지나가는 길이라며 도시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장병에 대해 이야기해도 가식이라는 핀잔을 들을 걱정이 없었고 슬픈 책을 읽고 울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음악회를 보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 씨,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상처가 많다는 걸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그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세부인 유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손을 얻어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고 당연히 이 집의 여왕 행세를 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어떻게 안으시는 거예요? 떨어뜨리겠네. 유리는 시어머니가 어설프게 손자를 앉아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친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너, 뭐라고? 내가 내 손자를 안겠다는데 어머니 손자지만 제 아들이에요. 유리가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정신도 없으시니 저리가 계세요. 애 잠 좀 자게. 시끄러워 죽겠네.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 집이라고요. 이 집 민준 씨 명의잖아요. 민준 씨는 제 남편이고요. 말씀 좀 줄이세요. 저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피곤하니까. 유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질러진 거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기저귀, 옷가지가 널려 있고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며칠째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위장병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때 식사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온 후로 가족 식사는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퇴근하고 와서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하거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가 고팠고 위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닭죽 한 그릇이 간절했습니다. 옛날에 서연이 늘 끓여주던 그 죽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차가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설거짓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좀 와주라. 엄마 너무 힘들다. 아, 또 수화기 너머로 민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정신없어. 우리 집도 일태산이고 시어머니도 편찮으시단 말이야. 힘들면 오빠한테 말해. 새언니한테 말하라고. 옛날에 서연 언니 있을 땐 편했으면서 이제 와서 맨날 나만 찾아. 나 바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서연이 있던 날들을, 항상 깨끗했던 집, 제 시간에 차려지던 따뜻한 밥상을, 담석 수술을 했을 때 서연이 얼마나 정성껏 자신을 돌봤는지를. 그녀는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서연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이 선택한 새 며느리, 아이 잘 낳는다는 그 아이는 손자를 안겨주었지만 지옥도 맛보게 했습니다. 친딸은 자신을 짐 취급하고 아들은 무능하고 나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틀렸습니다. 정말로 틀렸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녀는 더러운 부엌 한가운데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지친 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저주와 아내의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 난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유리가 버릇없다고, 민준이 불효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산후우울증이라고, 이 집이 지옥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도망쳤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자신이 광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 아이 잘 낳는 아내.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숨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는 너는 그냥 걸레짝이야 라고 했던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말에 동창회 겸 커피나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바깥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는 유리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시내의 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창가 구석에 혼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 참 몸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초췌하고 창백한, 늘 추리닝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옅은 푸른색의 잠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는 가볍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얼굴은 환하고 혈색이 돌았습니다. 잠 못 자서 칙칙했던 피부는 생기 넘치고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그가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근심 하나 없는 환한 미소. 서연은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주는 그가 병원에 있던 그 의사,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캐모마일 꽃다발을 들고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 향기를 맡고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 행복한 미소가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지훈 의사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 존중과 감탄이 가득한 눈빛.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하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성숙하고 차분한 남자와 아름답고 환한 여자.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외탄 눈, 어젯밤 갈아입지 않은 구겨진 셔츠. 그는
환하게 빛나는 서연과 집에 있는 부은 얼굴에 떡진 머리, 젖비린내 나는 아내 유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성공한 강지훈 의사와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사는 무능하고 비겁한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질투, 후회, 끔찍한 상실감이 몰려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조약돌을 주운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들을 그토록 원한 끝에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연, 그녀의 미소, 그녀의 다정함, 그녀의 희생, 그는 깨달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서연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민주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허함, 뒤늦은 후회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제가 강지훈 의사를 카페에서 만난 지 1년 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풀렸고 꽃꽂이 수업은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으며 제 곁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꾸준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존중, 이해심으로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제 과거, 민준, 아이를 잃은 고통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들어주고 어깨를 빌려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그는 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가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네. 나는 아내를 잃었고 당신은 한 번의 아픔을 겪었죠. 우리 둘 다 평온함의 가치를 알아요. 당신 곁에 있으면 나는 평온함을 느껴요.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을 보며 잠에서 깨고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싶어요. 조금 짧지도 모르지만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꿈꿔왔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아이도 못 낳는다고 버려진 사람은 더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에게 있다고. 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예요. 아이는 하늘의 뜻이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오직 당신만이.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의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가족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제 손을 잡았다가 지훈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우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해서 정말 기쁘다, 서연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강서방. 우리 애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많이 아껴주게. 지훈 씨가 엄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평생을 바쳐 서연 씨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다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할 겁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김 부장님과 정중하게 잔을 부딪히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존중과 이해, 진정한 사랑으로 지어진 집. 제가 마침내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집. 우리의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 끝난 지 1년.
평온과 사랑 속에서 보낸 1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약속대로 인내와 이해심으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신선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위장병도 의사인 남편의 보살핌과 편안한 마음 덕분에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이 올랐고 피부는 혈색이 돌았으며 미소는 제 얼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일은 여전히 순조로웠지만 더는 미친 듯이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균형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과 작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졸렸으며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 저는 두려웠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실망할까봐, 임신이 어려울 거라던 의사의 말이 여전히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숨겼습니다. 퇴근길에 조용히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것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줄, 선명하고 뚜렷한 2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테스트기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여전히 2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번째 테스트기를 꺼내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2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행복, 믿을 수 없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임신을 하다니.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는 낙인, 민준의 가족이 저를 학대하고 모욕했던 그 모든 것.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저는 불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과로와 스트레스, 쇠약함,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유독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임신이 어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영혼이 평온을 찾고 사랑받자 생명의 싹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겁니다. 지훈 씨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의 밥그릇 옆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지훈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오늘 무슨 기념일이야? 열어봐.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웃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선명한 2줄이 그어진 2개의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굳어졌습니다. 테스트기를 보았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안경 너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이거.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돌아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머리에 입을 맞추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제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잊지 마, 서연아. 아이는 하늘의 뜻이야. 아이가 생겨서 무한히 행복하지만 있든 없든 당신은 언제나 내 평생의 행복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행복은 아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를 안고 있는 이 남자로 정의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물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도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온갖 토종닭과 깨끗한 채소를 가져와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제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던 어느 날 원치 않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년 넘게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번호는 오래전에 차단했습니다. 아마 다른 번호를 쓴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무슨 신보인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수화기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지치고 쉬어 있었으며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 할 말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아. 민준이 황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 위암 말기래.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위암, 지훈 씨의 전처와 같은 병.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유감이네요. 저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엄마가,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계속 내 이름만 부르셔. 가시기 전에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다고. 서연아, 제발 부탁할게. 곧 돌아가실 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해줘. 잠깐만이라도 와서 엄마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과? 그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었던가? 저는 불러온 제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좋지 않은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임신 중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어머님께는 사과는 잘 받았다고 전해주세요.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너 임신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막힌 듯 했습니다. 그 의사하고 세상에. 그런데 우리 엄마는 너보고. 그가 흐느꼈습니다. 서연아, 제발 5분만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엄마 지금 너무 불쌍해. 네가 떠나고 나서 그 집은 집도 아니었어. 유리, 그 애는 도망갔어. 손자도 데리고. 이제 나랑 엄마뿐이야.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제발. 복 짓는다 생각하고 한 번만 와줘. 전화기 너머 민준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 너 지금 만삭인데 그런 재수 없는 곳에 가면 어떡해. 그 집안이 너한테 아직도 부족하게 괴롭혔니? 하지만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당신이 안 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만약 그 일이 당신이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녀와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다녀와. 내가 데려다 줄게. 밖에서 기다릴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병원에 갔습니다. 또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응급실이 아니라 침묵과 죽음의 냄새만이 감도는 완화 의료병동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병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 바로 여기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와줬구나.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여자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그 날카롭고 모질던 시어머니가 맞을까요? 앙상한 뼈만 남아
침대에 누워있는 해골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고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하고 흐릿한 눈, 그녀는 저를 보고 앙상한 손을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서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텅 빈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그녀가 격하게 기침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그녀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내가 미안하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마른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짐승만도 못하게 널 대했어. 내 복을 내가 걷어찼지. 이제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녀는 제 배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니? 잘 됐다. 잘 됐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가 다시 기침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발, 날 용서해다오. 편하게 갈 수 있게.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용서, 저는 제 앞에 누워 고통받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증오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제 행복, 제 평온함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여사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난 일은 다 지났으니 편히 가세요.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과거의 문을 닫고 내려놓기 위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은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저를 따라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 모시고 이제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문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지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제 뒤에 남았습니다. 3년 후 우리는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빌라가 아니라 넓은 정원이 있는 예쁜 단층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꿈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꿀처럼 달콤한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장미 몇 그루를 다시 심고 있었습니다. 캐모마일 다음으로 생긴 새로운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고 가끔 작은 행사를 위해 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인 지훈 씨는 무궁화 울타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부원장으로 승진에 바빴지만 주말에는 항상 정원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나비 잡았어요. 수정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딸, 3살 배기 아니가 양 갈래로 머리를 묶고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닮아 예뻤지만 총명하고 차분한 눈은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지훈 씨는 가위를 내려놓고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하지만 우리 구경 다 했으니까 나비가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게 놓아주자. 네, 아이는 착하게 손을 폈습니다. 노란 나비가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잔디밭에서 웃고 떠드는 부녀를 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가꾼 꽃 가득한 정원을 보았습니다.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고 아늑한 집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끔찍했던 새벽 3시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전화, 고통스러운 기억들, 모욕적인 말들, 아이를 잃은 슬픔, 모든 것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지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쌓은 행복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 진정한 사랑으로 지어진 행복.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햇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평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